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내일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선동 정치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원전 처리수란 일본식 용어까지 쓰면서 일본 편들기에 나섰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여야는 연기된 양당 대표 회담을 위한 물밑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방송 출연과 강연 등으로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비명계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민주당 김영진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요 당직자 인선 등 새로운 체제 정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여야 대표 회담은 연기됐지만 방식과 의제를 둘러싼 신경전은 치열합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삼선 김영진 의원과 함께 민주당 상황과 주요 쟁점 현안을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은 경기도 수원에서 내리 3선하셨고요. 원내 수석 부대표,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처음 대선에 나섰던 2017년부터 함께 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자, 이 대표와는 얼마나 오랜 기간 계속된 인연인지 궁금합니다.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성남시장 할 때부터 해서 네. 관계를 갖고 얘기를 좀 쭉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시장 재선하고 2017년 대선을 준비를 할 때 그 시기부터 더 직접적으로 아마 결합해서 대선 경선 후보를 할 때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꽤 시간이 됐네요.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네,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10년 동안 많은 교감도 하셨을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안팎에선 김영진, 정성호 두 의원이 원조 친명으로 불립니다. 이런 호칭 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야 그렇게 그런 호칭을 받기에 좀 과하고요. 이 정성호 의원님이 네. 변호사 시기부터 오랫동안 교감을 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는 그런 관계였고, 또 2017년에 정성호 의원님과 제가 같이 했던 그런 역사 때문에 그런 칭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거기에는 약간의 자신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좀 쓴소리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자, 김영진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 대표직 연임에 비판적 시각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뇌리에 좀 남는 그 워딩이라 그럴까요? 설탕만 계속 먹으면 이가 썩는다. 그런 표현도 하셨어요. 그때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또 그때 가졌던 그런 시각은 지금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제 보통 민주당이 좀 변화 그리고 새로움 이를 통해서 만드는 그런 정당의 이미지가 좀 있는데, 당대표를 연임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좀 사라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표가 돼서 2년 동안 잘해서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고, 좀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선을 준비하고 또 재충전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한데 또다시 대표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난 한 발 물러서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견지였고,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서 대표를 연임했던 경우가
2000년 이후 한 2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또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당권 대권을 분리해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당내 의사결정을 통해서 당무회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찬성을 됐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네. 그 당시에 설탕 계속 먹으면 이가 썩는다. 사실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한 충정이었던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문자 좀 받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문자도 받고 댓글도 받았죠. 여러 또 당원들의 생각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예, 예. 그래서 민주당의 특징은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서 경쟁을 하고 그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수용하는 게 민주당의 역사 전통이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과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항상 있었던 거라 특별하게 연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 몇몇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재명 체제 공고화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성 친 이재명계 의원들 신명계라고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신자 그런 분들로 그 전진 배치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도 나오는데 우리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 최고위원 구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전당대회 결과는 뭐 예정됐던 결과가 나와서 뭐 특별하게 놀랄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2기 그 대표로 될 것을 뭐 누구나 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던 얘기였고 그런 결과가 나왔고 최고위원도 사실은 그런 경향과 흐름이 강하게 초창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재선 2명, 3선 2명, 4선 1명 해서 최고위원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구성이 됐고 다양한 경험을 한 분들이 최고위원에 됐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엔 논의들이 그래도 많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명계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압도적으로 171명의 그 야당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기 때문에 네. 그 사실 풀도 넓었고 다양하고 이런 분들이 또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게 되면 이재명 2기 지도부가 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명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분들 전진 배치된 것도 여러 가지로 그 긍정적으로 보신다.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됐고 네네. 뭐 10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또 하면 또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에너지와 변화된 상황에 맞게끔 일을 해나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자원과 의원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보면서 검증이 되고 능력도 발휘해보고 그러면서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그 속에서 이재명 2기 지도부의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당대회 과정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놀랐던 결과 중에 하나가 정봉주 전 의원의 막판 탈락입니다. 특히 1위를 달리던 정 후보가 이재명 대표 김민석 후보 언급 뒤에 2위로 밀리더니 이른바 무슨 생각했던지 명파리 발언 이후에 마지막 서울 경선 대의원 투표에서 정봉주 낙선, 이현주 당선 몰표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탈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태가 민주당의 특장점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정봉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의 정치사가 상당히 굴곡이 많았지 않습니까? 2004년 초선 의원 돼서 한 16년 정도를 야인으로 지냈고 그 속에서 뭐 BBK 사건으로 구속됐다 나오기도 하고 또 당 교육연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얘기도 있었는데 또 본인이 전면에서 싸웠는데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그런 있어요. 상황이 있는 거죠. 예, 본인은 적극적으로 사실은 정봉주 의원은 누가 봐도 친명 인사였죠. 네. 그리고 1기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 교육연수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을 했던 책임자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컨셉과 내용으로 갔는 줄 알았는데 본인이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전략과 컨셉을 좀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치 초년병도 아니고 정봉주 의원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네. 이런 큰 정치 선거판에도 해봤기 때문에 왜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를 본인이 잘 알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잘 복귀하고 재충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정봉주 낙선에서 보여준 어떤 당원들의 뭐 몰표도 있었지만 반면 당내에서 검찰을 앞세운 정치 탄압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한다는 논리가 사실 팽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해되는 어떤 분열적 요소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이번에도 발현이 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일사불란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한 거는 모두 옳고 상대방은 대부분 행동이 악마화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민주당의 득이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정치도 그렇고 뭐 인생도 그렇고 작용 대 반작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집권 이후에 조금 넓게 정치를 이 판을 좀 그려 나가면서 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적할 수 있는데 네. 일관되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마화했던 부분들이 과도하게 되니까 야당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금 더 상생과 미래 그다음에 넓게 여야가 나갈 수 있는 이 여지 자체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에 좀 다양한 의견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의견을 내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입장들이 상당히 입지가 축소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그래서 윤석열 현재 검찰 정부가 검찰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 운영이나 정치의 운영에서 조금 정치를 하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 나가면 야당도 좀 풀려 나가고 그 속에서 야당도 좀 그러면서 숨을 좀 쉬면서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이나 강력한 당원들은 과도하게 탄압한다. 탄압하는데 이재명을 대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민주당에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논리가 단순화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우려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국면에서 후퇴하게 되면 전체 진영 자체가 붕괴된다라고 하는 좀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장악한 거는 자신의 대권 가도의 득이다 아니면 리스크가 크다.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저는 뭐 위기이자 기회라고 보는 거죠. 네. 한마디로 야당의 대표 171명 국회의원과 그 171명의 국회의원의 자원, 인력 모든 걸 총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단기적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부터 중장기적인 대선 집권 전략이라든지 플랜 그리고 인재 영입 두루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주도권을 줬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기회이고 그러면 두 번째는 과연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결과를 내느냐. 한마디로 정당 지지율이 지금 교착 국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지만 이후에 또 가면 재조정을 받아서 비슷한 지지율이 나올 텐데 그 정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미래의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과 유능한 정당으로서의 상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과제를 받았기 때문에 위기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긴 시간 속에서 피로감이 누적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죠. 그러면 새로움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중장기적인 집권 플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와 다른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와 다른 민주당 정부의 상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위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저희는 지금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총선 이후 새로 선출된 여야 대표는 모두 민생 문제 거론하면서 대표 회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담 방식과 의제 조율 과정에서 좀 삐걱대고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연기는 됐고요. 이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뭐 1, 2주 미뤄지는 게 아니라
많이 미뤄지거나 일단은 당분간 안 열릴 것 같다는 관측도 나와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저는 정치인들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바는 지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안 되는 조건을 내걸면서 대표회담을 하기보다는 네. 선의훈한 쉬운 내용을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고 어려운 내용은 중장기적인 2차, 3차 회담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네. 좀 국민들에게 민생과 경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네. 국힘 한동훈 대표든 이재명 대표는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네. 저는 실무를 담당한 협상 당사자들이라든지 양당 대표가 일부 숙고해 나가면서 결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그게 제가 보기엔 두 대표가 지금 다 필요할 겁니다. 국민들이 필요해 하고 있어요. 네네. 필요해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둘 다 약간 외연 확장을 꾀하는 여야 대표다 보니까 되게 이제 민생 문제를 되게 두 분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쟁점 법안에서 약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 점에선 잘 하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또 정책위의장 또 생각이 다른 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당내 토론을 거쳐서 좀 이렇게 여당과도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떤 여야 간의 정책적인 절충점 합의를 이뤄나가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국토위에서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네. 여당이 조금 변경된 안을 제안을 했고 그 민주당의 원안보다는 상당히 후퇴했지만 그래도 네.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에게 단계적으로라도 대안을 만들어 드리고 그것을 시행하면서 추가적인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추가적인 대안을 입법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서로 합의 지점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한 것처럼 재반의 간호법이라는 재반 법안 중에 지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더 뭐 간다면 최혜병 특검법, 그다음에 의료 대란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 현안들까지도 네. 같이 조정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서 저는 조금 물이 끓고 있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1, 2주 뒤에라도 회담이 잘 열려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네, 욕심내지 말고 해보자 그런 네, 취지입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 다만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는 여당 내 논의 과정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측근들 사이에선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약속한 걸 그걸 유야무야하지는 않을 걸로 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새로 대표가 돼서 네. 새로운 한동훈 표 국힘을 만드는 것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의 큰 과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여당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네. 한동훈의 색깔과 비전을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상충할 수도 있는 문제죠. 네네.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병대원 특검법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해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게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게 본인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최혜병 특검법을 야당의 민주당이 아니라 제3자 특검법 아니라도 1단계 진전해보고 진실을 규명해보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번 하자라고 했으면 네. 한동훈 대표는 이제 대안을 내올 때가 됐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국회 예결위 소속이고 상임위도 기재입니다. 당장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논의한 자리에 이제 계신데 어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께서 저희 뉴스레터 K 출연해서 내년 예산 기조는 긴축이지만 취약계층 복지 등에는 돈을 푸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예산 기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큰 방향에서 국힘의 기조는 부자 감세, 긴축 재정 그 방향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오늘 한국은행이 어제 경제성장률 발표했듯이 당초 2.5%에서 2.4%로 낮췄고
사실 2.4%도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가 상당히 잘 나갔는데 우리나라만 네. 1.4% 낮았던 기저효과에 따라서 2.5%로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이제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그래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민생 경제와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바닥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일방적인 긴축 재정과 건전 재정의 틀보다는 선택적으로라도 적극 재정과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면서 부양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한국은행의 금리를 왜 더 낮추지 않았냐 이렇게 금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심의를 할 때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과 함께 의원 연구 모임 미래를 여는 의회 민주주의 포럼을 주도적으로 만드셨고 최근 두 번째 회의 개최했습니다. 해당 포럼은 국회 국가적 과제에 대한 전략 수립 기능, 행정부에 대한 권력 견제 균형 기능 회복, 대화 타협의 다원적 민주정치 실현의 가치를 연구한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면 이게 여기서 논의한 건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현재는 의회 민주주의 포럼은 정성호 의원님과 민홍철 의원님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네. 제가 연구 측임위원을 맡고 한 40여 분 정도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에 기반한 입법부의 역할,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핵심적인 과제예요.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하느냐. 그 속에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치의 순기능을 어떻게 국회에서 실현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제가 보면 일방적인 검찰의 수사 그에 따르는 반작용으로 특검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정치가 사라진 속에서 결과를 내는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입법부 역할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좀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고 시간이 지나면 저는 우리 의회 민주주의 자체가 조금 더 강화돼야지 전체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측면이고 실제 결과를 내는 국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은 삼선이신데 상임위원장을 맡으시지 않는 이유가 너무 양보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민주당의 취지는 사실은 약간 연공이 있어요. 나이 순으로 좀 해서 나이도 적지 않으시잖아요. 더 나이는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후반기 정도에 상임위원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도 짧게 한마디라도 앞으로 의정활동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하실 건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민주당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얘기에 대해서 또 다양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정확히 잘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치를 3선이지만 첫 해이기 때문에 초선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준비해 나가는 그런 좀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 그다음에 국민을 중심으로 두는 정치에 대한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역할을 국회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극심합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가 많이 혼잡하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올림픽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35분 정도 걸리고요. 그 사이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마포대교에서 구리 시계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영동대교 부근에서 사고 나면서 혼잡이 더 심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일산 방향, 판교부터 성남 요금소까지 또 송파에서 강해까지 많이 막히고요. 이후로 별내부터 사패산 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론 오창에서 진천터널까지 밀리고 경기 광주 분기점 1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딱 한 달이 됐습니다. 당정관계 재정립, 당내 갈등 수습, 혁신, 민생 등의 과제를 안고 출발했던 한동훈호. 지난 한 달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죄송하지만 지금까지는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물론 뭐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뚜렷한 성과는 없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께서는 본인이 뭔가 하고자 하고 싶은 어떤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통령실과 조금 조율이 되지 않으면 당내 친윤 현역 의원들에게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무엇을 조금 독자적으로 이뤄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선거가 있고 그 선거에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라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선거가 없고 또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과가 내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정광재 대변인, 저도 이제 정치권 인사들, 여권 인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관망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네. 이게 약간 좀 더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작은데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지금 강성필 네.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들을 만들어내기에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그러면 원래 당대표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원 당규에 보면은 대권 도전하는 분들은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를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 9월이 당대표 마지막 임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 14분의 1 정도가 지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비행기나 항공모함이나 맨 처음에 시동 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행기도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요. 네. 일단 순환 궤도에 올라서면 비교적 적은 에너지로도 잘 가잖아요. 네, 저도 공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동훈 대표가 출범하면서 민생정당, 실용정당, 정책정당 이렇게 지향한 바를 설명했는데, 이런 과정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당내외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었고, 인선을 잘 마무리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정치적 지향점이 무엇이고 어떤 성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력으로 보여주는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신문을 보니까 아주 조용하게 변화를 꾀하고 있다. 네. 그게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느껴졌냐면, 그러니까 대놓고 어떻게 대통령실과 부딪히진 않지만 네. 어떻게 해서든 이제 변화라는 키워드를 갖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꾀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그런 네, 그 충분히 키워드에 네, 공감하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이 이 한동훈 그 당대표 후보 캠프의 이름이었습니다. 슬로건이었죠. 우리가 원하는 변화.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내에 있는 현역 의원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이 일단은 좀 관망하는 게 아닌가. 어떤 면에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군분투하는 양상으로 비춰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시간은 결국 그 한동훈 대표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가 본격화될 겁니다. 자, 한동훈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 부정평가는 41%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에서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긍부정 평가가 거의 똑같은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지가 뭐 한 달이 조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 역시 65% 이상이면 사실 큰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최근에 높은 지지율로 당대표가 된 것에 비교하면 부정 수치가 생각보다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부정 수치가 높은 것인가? 이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친한가 친윤 세력의 어떤 지지자층에서도 조금 분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외부적으로는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중도층에게는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어쨌든 그 우려를 말하면 한적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적한? 네, 한적한. 그러니까 뭐의 준말이에요?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냐면 이분이 아직은 조금 조급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총선 때도 본인이 불출마를 스스로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원내에 계셨다고 하면 아무래도 당대표로의 어떤 위상이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원외 당대표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어쨌든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 당내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해병대 3자 추천 특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당대표가 된 다음에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중계 회담을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당내에서도 호응이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과거에 선거 때는 동료 시민이라는 추상적인 좀 모호한 개념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격차 해소를 좀 말씀하셨어요. 보통의 대권 주자들은 시대 정신을 담는 어떤 큰 슬로건을 말하잖아요. 과거에 손학규 대표처럼 저녁이 있는 삶처럼 이재명 대표도 기본소득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해도 무방한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본사회와 사실 글자가 다르지 저는 내용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대 정신을 담는 슬로건을 주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이 공개 회담 제의한 거 이것도 당내 반대가 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해병대원 특검법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 당내에서 좀 이렇게 딱 한 의견으로 모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당연히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 여론조사 관련해 갖고 저는 강성필 위원이 판단하는 것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1%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69%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긍정평가가 40%였고 부정평가가 41%였다면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선전한 수치 아닌가요? 반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85%의 이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감은 49%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63%를 우리가 얻은 거 대비 지금 40%의 긍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표께서는 자신의 입장이 여전히 변함이 없고 당내 설득 작업을 거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워낙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세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갖고 있었던 반감의 강도 역시 굉장히 높았어요. 이것을 누그러뜨리기가 단기간에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공수처가 지금 수사 결과를 빨리 내놔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피의 사실만 공표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내놓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려고 하는 최상병 특검법안은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책적인 부분 얘기할게요. 새로 선출된 두 대표가 여야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여서 그런지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민생을 강조하고 정책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자
한동훈 대표는 특히 이제 금투세 폐지 부분에 있어서 빨리 1월 1일부터는 이게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예. 자,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이런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첫 번째로 그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조금 더 의견을 나눠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이 금투세 폐지가 이 1,400만의 주식 투자자들을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될 사안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주 환원제라든지 환원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적 합병이라든지 합병 가액 산정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상 정말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주식 그 기업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주는 비율이 미국이 92%인데 저희는 반대로 29%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의 선진국들이 68%고요. 중국이 32%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이 38%예요.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다.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한데 사실 금투세는 그래서 그 다음 정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무조건 반대보다는 협의를 하는 협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도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양보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발 이렇게 조율하려는 모습이다. 근데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이고 당내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8144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당 모두 민생 하는데 금투세에 해당되는 분들 얼마나 되는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다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러고 8144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정광재 대변인님. 예. 금투세 폐지는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아까 저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첫 정책 비전 제시할 이제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이게 이제 막 가동이 되기 시작했죠. 네. 이게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한데 네. 당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격차 해소 특위위원장에 육선 조경태 의원이 선정됐고요. 네. 나머지 부위원장과 특위위원들 구성 작업이 막판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네. 사실 파이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지 파이를 얼마나 잘 나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회적 불만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죠.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가속화됐고 양극화의 결과가 격차 확대로 이어진 거잖아요. 네. 격차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화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려면 이 격차 해소를 줄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교육 격차죠. 또 서울과 지방 격차.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 간의 격차.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격차들이 있죠. 소득 격차라든가 자산 격차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아니면 정말 약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이게 아니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대하는 쪽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 같은 그 현금 살포는 아니고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어 가자. 여기에 우리의 정책 목표가 집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좀 이렇게 절정점을 찾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25만 원 지원금 네. 그게 이제 전부 똑같이 지원은 안 하더라도 어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더라도 액수도 또 25만 원에 네.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절충될 분위기가 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 정책 이거를 네.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데 이거하고 한동훈 표 격차 해소 정책하고 좀 맞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단어가 다를 뿐이지 저는 근본적인 취지와 내용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겠어요? 그 기본적인 어떤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이 되어가는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문화, 경제 뭐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격차가 줄어들고 격차가 해소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현금성 살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오해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도 국민의힘 단체장들도요.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만 분야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리고 현금성 코로나 때는 저희가 현금으로 드렸잖아요. 이것은 뭐 국내 어디든지 혹은 해외 가서도 쓸 수 있는 거지만 이 지역화폐는 일정한 기간에 한정된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통계 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연구 결과로 진위 개수가 개선되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내일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네. 민주당에게 사과 촉구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 여름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왜 뜨거웠냐면 이 후쿠시마 원전수를 방류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거 안 된다. 이거를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고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되돌아보면 지난 1년 전에 왜 그렇게 우리가 이 후쿠시마 원전수와 관련한 논란으로 사회적 낭비를 했었는가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변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뭐 세슘 우럭이라든가 뭐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1년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수산물 많은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8월 30일인가요? 지난해 8월 30일에 목포에 가서 그 후쿠시마 원전수 반대 시위를 해놓고 그날 저녁에는 회 먹어서 굉장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괴담으로 정부를 공략하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좀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 해류의 방향이 미국부터 돌고 오지 않습니까? 태평양을 순환해서 우리 바다로 오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 문제 제기하는 거 없거든요. IAEA에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강성필 부위원장님, 민주당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대변인 논평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어떤 주안점이랄까 그게 다른 데 더 있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일단 그 사실관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윤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이 얇은 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지고 저희에게 오는 속도가 느리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얇은 물이고 심해 깊은 바다에 있는 거는요. 저희가 중국해를 돌아서 바로 저희한테 올 수 있다는 점을 그 연구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회에서 그리고 야당은요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민심을 전달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 정부와 여당한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게 역할인 거예요. 그래야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견제라는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문제는 이겁니다. 일본이 보관 중인 오염수가 지금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가 모른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6년간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집 앞에다가 물을 뿌리는데 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혈세를 투입해야 되느냐는 어떤 근본적인 고민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라고 하죠. 저희가 여기에 1993년, 2006년, 9년도에 제가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핵 폐기물 버리지 말자는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은 지금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고 또 일본 정부의 오염수 시료를 독자적으로 채취하겠다라고 통보도 하면서 이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정부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한테 추가적으로 네. 그냥 드리면 이제 그 말씀은 잘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사드 참외, 광우병 구멍송송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좀 굵직굵직한 우리 사회를 뭐라 그럴까요? 크게 막 도가니로 빠뜨렸던 그런 사안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고 나서 그래도 공당이 한 번쯤은 정리는 하고 지나가는 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소한도로 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과 많은 지지자들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일단 좀 말씀드리고 정부가 그리고 또 여당이 자꾸 이 1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시라. 저는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발표를 브리핑을 하셔야 지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으니까 빨리 당신들 사과해라 이런 식의 조금 브리핑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저는 우려를 전달하는 거는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어서 선전선동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이걸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으로 여야 대표회담도 연기됐지만 오늘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2주가량 연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 선거법과 위증교사 관련 재판 1심 선고 예정돼 있는데 선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미뤄지겠네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아무래도 뭐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물리적으로 뭐 하세월을 계속 미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미뤄진다면 일부 정도 미뤄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어떤 선고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존중해야 되지만 저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과 0.7% 차이로 경쟁을 했던 그리고 아직도 유력한 야권의 지도자에 대해서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김인섭 씨를 고 김문기 차장을 알았냐 몰랐냐 뭐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어떤 선거 토론회 과정 중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말꼬투리를 잡아서 어떤 다음 선거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위중교사도 사실 본인이 제가 검사입니다라고 사칭한 게 아니라 사실 KBS PD가 부패한 정치인에게 대해서 취재라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결과를 떠나서 이 취지 자체가 합당한지 뭐 나중에 차후에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성남FC 이런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굵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밝혀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선거법과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좀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모습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 선고와 관련해서 유죄 선고 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우리나라 같이 삼권 분립이 확립된 국가에서 입법부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국회에서는 지금 확인한 것처럼 검찰이나 법원의 판사에 대해서도 탄핵권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선고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 겁박으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럼 이건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사법방해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알았냐 몰랐냐. 이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위증교사 내용은 우리가 녹취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녹취 다 들어놓은 상태에서 그게 뭐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사법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사법부가 이게 위증교사로 그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피선거권 박탈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유죄 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안 내는 건데 미리 이것을 뭐 유죄가 나면 전 국민적 반항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인의 발언이죠.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아까 이제 위증교사 관련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죄 선고 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는 발언.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기반해서 말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한두 달 전에 있었던 내용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10년도 넘은 일에 대해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들어봤기 때문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에 복권됐고 박광온, 박용진, 송갑석, 강병원, 윤영찬 전 의원 등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초1회라는 모임제 결성을 했어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강연 정치 시동을 다시 걸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강성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이런 분들의 움직임이 민주당 전체 어떤 그 뭐 권력 구도랄까요?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초일회라는 모임은 저는 네. 정치적으로 큰 뜻은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취재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뭐 국회의원들 이런저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낙선자들 사이에서 이런 모임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은 민주당에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민주당에게 의미가 있냐면 친명과 비명이라는 어떤 대선 후보를 두고 1대1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김경수 전 지사가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김부겸이라는 사람도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다양한 분들이 대선 후보군으로 그 회자가 되면서 이 민주당의 어떤 후보군에 대한 다양성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증거가 김부겸 총리가 이제 나름의 대선 행보에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선의의 건전한 경쟁이 시작됐다는 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짧게 말씀하셔야 돼요. 15초. 일단 죄송합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를 위협할 만한 동력이나 기회, 공간이 없습니다. 당장 임박한 선거가 없기 때문에 찻잔속 태풍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다리를 펴고 누우면 발이 벽에 닿을 정도의 비좁은 공간. 이 작은 방에서 16살 성주와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몇 달 전 뇌경색과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성주가 어릴 적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성주의 학교 성적은 늘 전교 1등의 상위권인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할머니의 건강이 더 약해지며 성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협심증과 고혈압이 심한 할머니는 한쪽 눈의 시력까지 잃어 성주 없이는 거동조차 힘든 상황. 어린 성주에게 큰 짐이 될까 걱정인 할머니는 오늘도 속상한 마음에 눈물만 훔칩니다.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어 할머니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성주. 성주의 마음이 현실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8월의 23번째 날이자 금요일, 오늘로 서울은 무려 33일째 연속 열대야 일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고요. 당분간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내일 치솟겠습니다. 8월 말부터 또 9월 초반까지도 이런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도심과 해안, 경상권 내륙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계속될 예정이라서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또 오늘
이틀 연속 오존 농도가 오후에 나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거나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도 조금 더 올라서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부산이 33, 강릉 34, 대구 3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예상 강우량은 각각 5에서 40mm 가량이 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에 가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7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오늘 경기 직후에도 선수들이 동해가 언급된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다며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선동 정치는 모렴치한 일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1년간 안전 문제가 없었다고 여당이 원전 처리수란 일본식 용어까지 쓰며 편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에 고위공직 임명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이른바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차교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제 처음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을 참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고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는 선수가 있습니다. K리그 골키퍼에서 패럴림픽 국가대표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유연수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유연수 선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휠체어까지 타고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자, 축구 팬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모르시는 청취자분도 뭐 있을 테니까 유연수 선수가 누군지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전주 출신으로요. 포항 제철중 부평고 호남대를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제주 유나이티드에 입단해서 그해 11월 프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골키퍼로 제주의 후방을 든든히 지키던 와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결국 지난해 은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연수 선수가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세우셨어요? 네, 맞습니다. 패럴림픽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실 축구할 때 항상 모든 축구선수나 운동선수 꿈이 국가대표를 타는 게 꿈이었는데 네네. 이제 그 못한 꿈을 이제 패럴림픽을 통해서 태극마크를 달아서 또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네. 이제 국가대표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네. 자, 되게 좀 건장한 다리를 아마 갖고 계셨을 텐데 그렇게 다치셨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 좌절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다시 일어서겠다고 지금 그 새로운 어떤 저 목표를 정하신 거거든요. 네. 그럼 원동력이 뭡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저희 가족이었고 네. 또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 덕분에 좀 더 힘을 가지고 또 그 사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조카들이 삼촌 힘내세요 하는 이런 말 한마디가 저한테 좀 큰 응원이 돼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순 없겠다. 뭐라도 운동을 하든 뭐라든 해서 꼭 멋있는 삼촌이 돼야겠다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부모님의 격려, 그 다음에 조카들의 삼촌 힘내세요. 네. 그게 되게 컸군요. 많이 컸습니다. 아, 그래요. 조카들의 삼촌 힘내세요. 자, 이현수 선수는 지난 16일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진행 중인 2024년 기초 종목 하계 스포츠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스포츠 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훈련이 아니라 이제 몇 개의 종목을 가지고 네. 또 체험을 해보고 그 체험 속에서도 이제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 그거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하계 스포츠 캠프라고 들어가지고 네. 저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어제 퇴소식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격으로 알고 있는데 사격은 이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정해 놓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테스트 겸 이렇게 체험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장애인 스포츠가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바로 하나만 하다가 내가 이 스포츠랑 안 맞으면 옮겨서 다른 스포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게 이제 하계 스포츠 캠프예요. 네네. 저도 이제 가서 사격뿐만 아니라 사격이 저한테 안 맞았을 때 바꿀 수 있는 길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릴 수 있는 캠프여가지고 너무 좀 좋게 하고 왔습니다. 자, 1순위가 있으면 1순위가 사격이라면 2순위, 3순위도 염두에 두고 또 체험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로 사격을 이제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숨죽이는 집중력, 차분함, 그리고 이 버팀, 이 버텨야 되잖아요. 제대로 네. 쏘기 위해서는 팔도 그렇고 하체, 상체 다 버텨야 되는데 이제까지 해왔던 그 축구라는 건 격렬하잖아요. 네. 그거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사격을 선택하신 이유 뭡니까? 사실 다들 거리가 좀 멀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신데 제가 골키퍼다 보니까 90분 내내 경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집중력과 이 정신력을 해서 내가 무슨 스포츠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사격이랑 좀 많이 집중력. 근접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고심 끝에 이제 사격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축구에 여러 포지션이 있지만 네. 골키퍼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럼 골키퍼를 하면 90분 내내 네. 계속해서 긴장해서 그 볼의 흐름을 그리고 상대방 선수들의 흐름을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겠어요. 집중을 안 하는 순간 그게 골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계속 90분 내내 이제 경기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 집중력이 워낙 좋아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랑 좀 맞지 않나 사격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에서의 골키퍼의 포지션과 사격에 통하는 점이 있군요.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김혜지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대표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런 것도 유 선수한테 좀 어떤 동기부여가 됐어요? 사실 너무 큰 동기부여가 됐고 네. 그런 한 발 한 발 쏘는 그 집중력과 그 신중함의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나도 빨리 사격을 하고 싶다는 이제 좀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김진희 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도전하는 자에겐 장애는 장애가 아닙니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김진희 님이 주셨네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제가 봐도 너무 뭐라 그럴까요? 대단해 보이시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질문 이어갈게요. 사격 결승에서는 이제 단 한 발로 메달 결정하는 슛오프까지 이제 가기도 합니다. 그 숨막히는 긴장의 순간엔 무엇보다 정말 담대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막 심장 박동수도 나오잖아요. 저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뭐 여기다 달아놓는 게 아니고
얼굴에 퍼지는 혈관의 움직임을 아예 AI가 잡아내가지고 심장 박동수를 알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술이 이제 발달한 건데 그 담대함이 필요한데 이 부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도 축구를 하면서 이제 승부차기가 있기 때문에 그 승부차기 안에서 상대편 공격수랑 네. 저랑 심리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승부차기 피 말리잖아요. 네, 그 피 말리는 승부차기를 많이 경험해 왔으니까 이런 슛오프에 가서도 좀 나를 믿고 자신 있게 하면은 저도 꼭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슛오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격 종목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뭐 크게 보면 권총도 있고 소총도 있는데 소총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선택하신 이유 뭡니까? 지금 장애인 체육회 회장님도 그렇고 지금 타격 국가대표 감독님도 그렇고 이제 권총도 있고 소총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 몸과 제 이제 다친 레벨을 봤을 때 무조건 소총을 해야 금메달을 할 수 있는 권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래서 한번 권총도 써보고 소총도 쏴봤는데 권총은 쏴봤는데 관역 근처도 안 가더라고요. 소총은 괜찮아요? 소총은 그래도 관역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기본기만 잡아주고 또 1년 안에 충분히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소총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모두에도 우리 유연수 선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과학적으로 이제 측정한 신체 능력 토대로 어떤 종목 적합한지 다양하게 이렇게 종목 체험해봤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뭐 어떤 종목들 체험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뭐 탁구도 이제 했었고 탁구, 배드민턴 그리고 이제 농구, 네. 그리고 조정 여러 가지 종목을 많이 육상도 했습니다. 근데 탁구, 배드민턴, 조정, 육상. 네. 5가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한 4-5가지를 하셨고. 네. 예. 그 종목 안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스킬들과 체력. 근데 모든 스포츠 안엔 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예, 뭐 사격도 그렇고 양궁도 그렇고 가만히 앉아서 오랜 시간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력과 이제 심폐지구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조정 그것도 장난 아니에요. 조정이 정말 체력이 필요하죠. 엄청 힘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2분만 당겨봤는데 팔에 쥐가 올 정도로 너무 힘든 종목이었고 뭐 육상도 마찬가지로 진짜 그 땡볕 안에서 이제 휠체어를 빠르게 밀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많이 힘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탁구는 원래 저는 탁구를 좋아해가지고 네네. 너무 재밌게 선생님들 1대1 레슨 형식으로 많이 배웠고 배드민턴 또한 이제 휠체어를 자유자재로 제가 이제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되고 또 휠체어를 굴리고 뒤로 하면서 이 배드민턴 공을 맞춰서 이제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근력과 이제 지구력이 필요하다고. 쉬운 게 아무것도 없네요. 네, 제가 접해봤을 때는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한 4가지 5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1순위 사격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사격 말고 내가 좀 바꿔야겠다 했을 때 바로 밑에 있는 2순위는 어떤 겁니까? 2순위는 탁구입니다. 탁구요? 네. 탁구를 잘하시는구나.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탁구가 좋아서 이제 취미로라도 이제 하고 싶었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2순위는 탁구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유연수 선수 지난달 토트넘과 팀 K리그의 친선 경기에서 시축도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축구 팬들 앞에 나서는 감회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제가 6만 3천 명 앞에 서본 게 처음이었는데 진짜 그 많은 팬분들 안에서 이제 격려와 위로를 받고 네. 또 그 안에서 시축을 한다는 게 참 저한테는 영광이었고 너무 이제 K리그 팬분들께 너무 감사했고 또 다시 큰 박수가 나왔죠? 네, 엄청 큰 박수가 나와서 예. 제 심장을 울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경기장에 다시 서서 장갑을 끼고 골대 앞에 섰는데 빨리 다시 일어나서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다시 일어나서 축구를 하고 싶다는 말씀하고 박수가 심장을 울렸다 이런 말씀이 제 뇌리에 딱 꽂히는데 손흥민 선수 직접 만나 보셨나요? 네, 만나봤습니다. 그래요? 무슨 좀 좋은 얘기 해주시던가요?
간단하게 이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진 않았군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주치는 이제, 시간이. 네, 이제 인사하고 사진도 흔쾌히 찍어주시고 네. 또 이제 많이 지켜보고 있다, 힘내라,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 힘내라,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좋은 얘기 해줬네요. 자, 이 대목에서 지금 우리 이현수 선배 관련해서 계속 문자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일단 2개 소개해 드릴게요. 0419님이 이현수 씨, 저의 고향 전주의 희망이자 꿈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워 많이 슬퍼했습니다. 꿈을 잃지 않아서 정말 기쁩니다. 파이팅! 라고 0419님이 해주셨고요. 네. 5944님이 이현수님의 불굴의 의지가 오늘날 힘든 세상살이의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팍팍한 생활을 해나가는데 힘이 된다는 말씀을 5944님께서 해주셨어요. 자, 좀 안 좋은 그 기억이겠지만 제가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현수 선수 2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축구장을 떠났습니다. 작년에 안타깝게도 은퇴를 했고요. 은퇴식에서 눈물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심정은 어떠셨어요? 경기장 가는 동안도 사실 은퇴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고 실감이 안 났어요. 네, 실감이 안 났고 이제 경기장에 내려와서 가운데로 가는 도중에도 이제 사실 내가 무슨 은퇴를 하지? 하는 생각이 많이 컸는데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팬분들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16년 동안 했던 축구의 기억들이 진짜 파노라마처럼 네, 쑥 지나가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눈물이 쏟아졌고 좀 담대한 모습으로 팬분들께 인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솔직히 너무 많이 슬펐고 너무 감정적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너무 좀 죄송하고 또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건 죄송할 일이 전혀 아니고요. 여하튼 뭐 본인의 감정이 이제 표현된 것이고 실제로 이제 건장한 신체 그 이현수 선배였는데 휠체어 생활할 때도 심정적으로나 어떤 신체적으로나 되게 힘들었겠어요. 그 부분도. 네, 사실 많이 힘든 부분도 많았고 근데 그 부분을 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거의 간병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계기는 역시 가족이었다. 네, 맞습니다. 뭐 팬분들의 응원도 많이 컸는데 네. 옆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당근과 책찍을 번갈아 주시면서 이제 제가 이겨낼 수 있고 제가 올라설 수 있게 네. 좀 많은 큰 역할을 주신 게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인 것 같아요. 네.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싹 이제 들어오는데 그냥 당근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버지는 당근만 주시지 않습니다. 아버님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래서 이렇게 더 이게 강인한 정신력도 가지실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시군요. 자, 그래서 패럴림픽 도전 목표는 본인의 생각도 있었지만 가족의 권유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권유는 그건 아니었어요? 조금은 있었지만 저의 의지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다른 이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네, 앉아 있을 수 없고 내가 가만히 편한 것만 찾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검색을 해봤을 때 제 심장을 울리는 게 사실 운동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운동해보자. 너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큰 힘을 주셔가지고 네.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이현수 선수는 지금 운동선수로서 기본적으로는 도전하는데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여러 방면으로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방송이나 이런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계속 알리고 있고 그거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예. 저의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좀 더 널리 퍼져가지고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좀 더 강해져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딜 가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현수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 이런 그 일종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또 본인이 직접 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음주운전이 뿌리 뽑힐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잘 찝어주시네요. 아 제가 지금 유현수 선수 머릿속에 들어갔나 봐요. 예. 그런 메시지를 지금 방송 등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으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네. 자 장애인 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선천적 장애인을 먼저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유현수 선수처럼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된 중도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중도 네. 장애인도 많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상기시키는 게 장애인에 대한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현수 선수가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평소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활동하거나 말씀하시고 다니고 그러세요? 네, 그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네. 또 중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중도 장애를 가졌지만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제가 좀 더 힘을 주고 네. 또 그런 장애인 인식 개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계속 방송에 나와서 이제 장애인의 불편함 뭐 이런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네. 몰랐는데 이게 어떤 다니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 건물의 접근권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에도 아직 그런 것들이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부분도 이제 느끼실 테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체험한 거를 또 얘기하면은 사람들 의식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직 좀 더 열심히 운동을 열심히 해서 네. 이제 금메달을 따고 하면은 좀 더 힘이 있을 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더 좋겠지만 아직까지로서 많은 큰 힘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조금 얘기했을 때 조금씩 바뀌는 모습만 보여도 저는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까 우리 청취자 분들 중 한 분께서 이미 시작하고 시도하는 것만 해도 승리자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뭐 따실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거 이전에 지금 시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좀 좌절하고 있는 분들 뭐 장애인분들 아니면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생활에서 좌절하고 있는 분들에게 네. 되게 그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만 해도 큰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유현수 선수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오는 28일 파리로 출국하고 동시에 9월 5일까지 패럴림픽 경기 직접 관전하기로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 올림픽 분위기도 만끽하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4년 뒤를 위한 어떤 동기부여도 많이 바꿀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파리에서? 동기부여가 일단 제일 먼저인 것 같고 네네. 또 사실 그 무대에 가서 제가 그 자체만으로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경기를 보고 또 나도 이제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고 사격 선수가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보고 배우려고 가는 이제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1003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오늘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축구 골키퍼에서 사격 선수로 제2의 인생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신력에서 이미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감사하죠.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일어설 수 있고 또 밝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서로의 희망을 주면. 네. 자, 유현수 선수가 너무 밝아 보여서 저까지 이제 에너지 얻는 기분인데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앞으로 포부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또 이제 포기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 꼭 제 이름이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2024년 파리 패럴림픽이 곧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패럴림픽 국가대표 본지는 이미 파리로 출국을 했고요. 자, 유현수 선수
패럴림픽 국가대표를 꿈꾸는 어떻게 보면 후배 선수기도 하니까 네. 지금 출전한 선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여기 세계 무대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의 것을 하다 보면 또 꼭 좋은 성적이 따라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믿고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파리 패럴림픽에 나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우리 유연수 선수를 뜨거운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년 뒤 패럴림픽에 도전하는 전 K리그 골키퍼 유연수 선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주 후반인 만큼 퇴근길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원효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막히고요. 천호대교 부근 2차로에선 사고도 났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입구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고 더 가서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양지부터 용인 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신갈 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막힙니다. 그 사이 광교터널 부근에서는 사고 났고요. 이후로 반월터널과 영동선 시점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천안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한 번에 23km 막힙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만 40분 정도 걸리고요. 이후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신갈 분기점에서 판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송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결국 회부하기로 했네요. 네,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조금 전에 대검찰청이 수사심의 회부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지난 22일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 총장이 요 수사 방향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고심해 왔고요.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의혹이 집중되는 사건을 맡겨서 이 수사를 계속할지 또 공소 제기 여부 필요하다면은 구속 여부도 논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대검찰청은요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라는 이 총장의 수사심의 회부 결정 배경까지 알려왔습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심의 회부하기로 했다는 말씀이네요. 자, 이번엔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시작은 한 7시 반쯤이었는데 어제 오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네, 연기가 난다는 119 신고가 처음 접수된 뒤에 5분 뒤가 이제 7시 39분이었습니다. 투숙객 포함해서 호텔에 71명이 있었고요. 이 가운데 7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9명은 경상을 입어서요. 모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90여 대와 소방관 등 36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서 불은 밤 10시 반쯤에 꺼졌습니다. 네. 그런데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부천소방서 선착대가 신고 접수 4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 5분 뒤에 곧바로 호텔 외부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했고요. 네. 이 해당 에어매트는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였습니다. 화염과 함께 어제 연기가 호텔 내부를 뒤덮으면서 상황이 매우 급박했었고요.
에어매트 설치 7분 뒤에 7층 객실에 남녀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떨어진 여성이요. 에어매트 가운데가 아니라 한 변의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져서 순간 반동이 생겨서 에어매트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 여성을 구조할 겨를도 없이 불과 2, 3초 뒤에 남성이 곧바로 뛰어내렸고요. 이 남성도 큰 충격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 옮겨졌는데 모두 숨졌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남녀가 화재 발생 비교적 신속하게 설치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도 이제 숨지니까 온라인에선 에어매트 설치의 적정성 이런 걸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네, 처음에 이 현장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에 119 부천소방서라는 글씨가 거꾸로 된 채 뒤집힌 에어매트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에어매트를 거꾸로 설치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그래요? 됐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고요. 첫 번째 여성이 추락한 이후에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요. 오늘 화재 현장 찾아서 에어매트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느냐라고 물었고요. 이 조선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당시 인원이 부족해서 에어매트를 잡아주지는 못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서에서 쓰는 에어매트가요. 우리가 소방청에서 공동으로 한 제조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마다 제조사가 다른 에어매트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소방청에 공통된 매뉴얼이 없습니다. 각 제조사별로 이 에어매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요런 이제 설명서 매뉴얼을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좀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급박한 순간에 진짜 생명을 좌우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금 손지은 기자 말한 대로 추후에 어떻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 마쳤습니다. 화재 원인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아직까지 감식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네. 전기적 요인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가 커진 건요. 현장에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유독가스까지 빠르게 퍼져서 대피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이게 객실이 64개인데 네.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이 완공된 2004년에는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무 설치가 아니었어요. 네, 이제 추후 법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소급 적응이 되지 않아서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하고요. 이 또 이제 호텔의 특성상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 어떤 설치된 물품들이 많이 타서 연기가 유독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자재라든지 안에 뭐 카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재질이었군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고시엔 우승 관련 소식입니다.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의 역사를 썼죠. 맞습니다. 오늘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소재 한신 고시엔 야구장에서 열린 이 여름 고시엔 본선 결승전에서 도쿄도 대표인 간토 다이이치고와 연장 접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고요. 연장까지 가는 데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고시엔 구장이요. 올해가 개장 100주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토국제고대 앞으로 이 고시엔 100주년의 우승학교다라는 엠블럼을 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보니까 이 고시엔이란 이 대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일본 전역에서 3,700개 학교에서 3,440여 개 팀이 참가해서요. 49개 학교만 본선에 올라서 이 바늘구멍을 뚫고 이제 결국 엄청난 경쟁을 뚫고 정상에 오른 건데 지난해 결승전 NHK 시청률 20%가 넘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열광적인 그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 꿈의 제전인데 자, 그런데 승리 직후에 한국어 교가가 고시엔에 울려 퍼졌다고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고시엔에서는 출전학교 교가가 연주가 되고요. NHK가 모든 경기를 방송합니다. 선수들의 승리 직후에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이제 야마토라고 하죠. 네. 이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한국어 교가를 불렀고요. 이 모습이 NHK를 통해서 일본 전국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잠시 교토국제고교 교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교가의 제일 앞부분인데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동해란 말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는 여하튼 우리 민족 고등학교긴 하지만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동해바다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제일 이제 주목이 되는데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고 했다. 자, 고시엔 어떤 대회인지 어떻게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 교토에 있는 우리 교토국제고가 우승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 교토국제교는요 1947년에 제1교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설립한 교토조선중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구부가 명문으로 발돋움을 했고요. 이제 예전에는 조선인 학생들이 훨씬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K-팝이라든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 지원이 늘어나서 현재는 전교생 중에 90% 가량이 일본인입니다. 네. 그래도 이 학생들 모두가요 주 3시간에서 4시간씩 한국어 배우고요. 한국어로만 진행하는 수업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부 창단은 1999년이고요. 2021년에 교토 대표로 고시엔에 처음 진출했었고 4강까지 오르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구단 지원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이 이제 국내 야구계에도 많이 알려져서 우리 프로야구 기아 구단이 지난 3월에 퓨처스 캠프 2군에서 쓰던 공 1000개를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이 기적과 같은 승리에 오늘 국내에서도 많은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쾌거, 제일 동포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야구 팬이잖아요. 네네. 역시 야구는 위대합니다. 많은 감동을 만들어내니까요. 라는 메시지 전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윤 대통령은 야구를 통해서 한일 양국이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았는데 다행히 입원 환자 증가세는 한풀 꺾였어요? 네, 전주보다는 주춤해졌다고 합니다. 이 방역 당국이 이 입원 환자 증가세가 둔화돼서 예전과 같은 확산세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이후에는 확산세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 구하기 어렵다라시는 분들 많았는데 식약처에서 현재는 키트 수급이 완정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국회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일정들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확진돼서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당대표 회담이 취소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확진 소식을 알려서 25일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협의회도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은 어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코로나 현황 대응 방안 점검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 치료제 긴급하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예비비 3,268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확보한 이 코로나 치료제 26만 2천 명분 중에 네. 6만 명분을 이번 주까지 공급했고요. 오는 26일에는 17만 7천 명분이 전국 약국에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하나요?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점이
코로나19로 응급실을 찾는 중증, 경증 환자는 또 늘고 있다고 해요. 네, 방역 당국은 이 응급실 부담 요즘 이제 의료 공백 일부 사태로 인해서 응급실 부담이 굉장히 가중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경증 환자는 공공병원 등에 발열 클리닉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연휴에는 응급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요. 대응책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추석에 대비해서 대응책도 이미 마련하고 있다. 플러스 우리 개개인들이 또 각자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스크도 이런 시기에는 좀 어떤 사람들 많은 데서는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아주 특별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김영대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김영대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자, 오늘은 K-팝 아이돌 그룹 하나를 이제 소개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어떤 그룹입니까? 지난 20일이죠. 신곡을 발매한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플레이브라고 하는 팀인데요. 플레이브요? 네. 이들의 이제 데뷔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기다릴게라는 노래 먼저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릴게 너의 그곳에 내가 날 수 있게 기다릴게 너의 곁에 내가 숨 쉴 수 있게 매일 이렇게 난 혼자 말할래 음악만 들어서는 금방 뭐 감이 오지는 않는데요. 어떤 점이 이 그룹의 특별한 점인가요? 감이 안 오는 게 특별한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특별하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이 팀은 그래요? 버추얼 아이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네, 경험하는 세상에서 만날 수 없고 네. 오로지 가상 공간에서만 유효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버추얼 아이돌인데요. 네. 당연히 뭐 버추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가상 현실이라는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뭐 영화에서 그 왜 아바타라는 영화가 유명했었는데 그렇죠. 이거 이제 제작하는 그 제작 그 뒷 스토리를 보면 그 연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센서 같은 것들을 해서 그 동작 같은 것들이 이제 2D로 이제 구현되는 형태가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제작되는 버추얼 아이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컴퓨터가 AI의 어떤 그 구현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AI 구현된 가상 아이돌과는 다른 뒤에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아, 그래요? 사람의 연기요.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실제 AI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니네요. 네. 실제 사람의 동작을 그냥 컴퓨터가 이제 그래픽화만 시킨 건데 우리가 그래요? 실제로 어쨌든 이 그룹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는 그 가상의 아이돌인 거죠. 그래서 가상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예전에 이제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었거든요. 아담 있었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담 대단했죠. 근데 아담도 사실은 뒤에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가수가 일종의 목소리를 빌려주고 그 그래픽이 립싱크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외에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활동을 딱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녹음을 하고 그 노래만이 존재를 하죠.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는 형태로. 근데 이제 플레이브는 실제로 소통을 하고요.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게 차이가 있어요. 팬들과? 그렇죠. 단순히 노래만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각각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목소리가 추출이 되고 요거를 이제 앨범으로 발매도 하고 뭐 일주일에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라이브도 하고
예, 팬들하고 소통도 하고. 야, 팬들과 소통한다. 네. 예. 아니 그 팬들과 소통한다 그러면 그냥 제 상식으로는 약간 AI 기반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럼 팬들과 소통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건 이제 그래픽화된 동작은 이제 그래픽화된 걸 보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뒤에서 사람이 말을 하고 뭐 채팅을 하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뭐 이제 그 사고들이 많습니다. 사고가 나요? 그 이제 그래픽 사고 같은 건데요. 막 갑자기 그 화면 속에 있는 그 아이돌이 뭐 갑자기 천장으로 올라간다든지 그 다리가 팔에 붙는다든지 뭐 이런 몸이 갑자기 접힌다든지 막 이상한 그런 식의 오류가 나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오류 자체가 이 사이버 가수, 이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를 즐기는 하나의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이 바닥의 전문 용어로 입덕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덕후가 무슨 포인트? 입덕. 아, 입덕.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덕후가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게 꼭 노래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외모를 보고 반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오류, 그래픽상의 오류 같은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 것들이 그게 또 인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인기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와. 막 실수하고 그래도 인기 요인. 옛날에 정말 웃지 못할 일인데 막 40년 50년 전에 테이프 기반의 뉴스를 제작하고 그걸 틀던 때가 있었는데 화면에서 사람이 거꾸로 천장에서 걸어 나오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겁니다. 예, 야, 비슷한데 그랬군요. 이게 사실은 버추얼을 가상의 캐릭터를 인간이 좋아한다라는 거가 무슨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사이버 가수 아담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는 뭐 아마 추억의 애니메이션이 될 텐데 마크로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그 노래를 부르는 캐릭터가 있어요. 민메이라고 하는 여성 캐릭터인데 이 가수가 그 극 중에서만 가수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 노래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당시에 뭐 한국, 대만, 일본 현지 등 해서 엄청난 팬클럽이 존재를 했었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게 꼭 실존하는 가수여야지 좋아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린 이미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죠. 가상 아이돌은 아니지만 김영대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미녀는 괴로워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뒤에서 맞아요. 립싱크 해주고. 네. 자, 그렇다면 플레이브처럼 활동하는 다른 가상 아이돌도 있습니까? 네, 있죠. 그 신디에이시라고 하는 가수는 이제 AI로 목소리가 추출돼서 이 보컬을 사용해서 음반이 나오는 이런 가수입니다. 예, 신디에이 같은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뭐 플레이브랑은 좀 활동 양상이 다르죠.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그런 가수도 있는데 이세계 아이돌 같은 경우는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세계 아이돌도 역시 사이버로 버추얼에서 가수 활동을 하지만 원래 가수였던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팀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활동하는 뭐 게임 방송 같은 것들을 하는 뭐 트위치나 이런 스트리머라 그러죠.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가수 그러니까 어떤 아이돌 그룹의 프로젝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데뷔를 한 경우가 있는데 뭐 양상은 좀 다르지만 어떤 가상의 캐릭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영대 평론가님 보시기에 팬들은 플레이브 어떤 부분에 또 몰입하고 어떤 부분에 열광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아무래도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장벽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없을 수는 없는데 이거를 이제 더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은 뭐냐면 이 가상 아이돌들이 실제로 그 팬들과의 소통을 더 열심히 합니다. 실제 가수들보다도 더 열심히. 왜냐하면 이제 실제 가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할 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어쨌든 그 시스템을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하기는 어려워요. 소통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하죠. 뭐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쇼폼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정기적으로 한다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더 관심을 유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음악을 듣고 음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사실 음악적으로 보면 기존 아이돌과 위화감이 없는 완성도를 또 자랑해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음악 자체도 물론 또 트렌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통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또 그 뭐랄까 성격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개성이 있고 아주 뭐 때로는 장난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 멤버들 간에 그 관계라 그러죠. 뭐 누구는 누구에게 뭐 장난을 친다든지 뭐 누군 농담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상 아이돌이지만 버추얼 아이돌이지만 완벽하게 현실로 구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아이돌들은 가상 아이돌인데 네. 그 뒤에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그 사람들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네. 그 목소리도 이렇게 생성된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저나 김영대 평론가님이 그 뒤에 멤버라면 우리 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신디에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신디에이 같은 경우는 AI가 이제 목소리를 추출을 하지만 네. 이 경우는 실제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들이 그냥 그 화면으로만 그 그래픽으로만 구현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팀 같은 경우는 그 무대에 대한 뭐 컨셉이라든지 춤 안무 그다음에 작사 작곡 같은 경우는 이 멤버들이 직접 해요. 네. 그렇기 멤버들이요? 때문에 네. 이게 뭔가 되게 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유기적인 느낌, 좀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죠. 그냥 완전히 만들어진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자, 이게 아주 묘한 아이돌이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특이하다면 특이한데 예. 따지고 보면 이게 뭐 그렇게까지 특이한가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돌을 좋아한다, 어떤 그룹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의 페르소나 아닙니까? 이제 아이돌들이 그렇죠. 하나의 캐릭터로서 등장하는 네, 건데 네. 사실은 우리는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좋아한다, 페르소나에 빠진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3D냐, 2D냐, 애니메이션으로 존재하냐, 혹은 실제 사람이 나와서 연기를 하냐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어떻게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는 비슷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자, 제가 플레이브의 모습을 아직 못 봤으니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봐서는 그냥 뭐 약간 만화 캐릭터 같은. 만화 캐릭터 네,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느낌이 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모습은 그렇고 목소리는 뒤에 받쳐주고 있는 분들 목소리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가상현실 버추얼 기술 자체가 우리에게 낯선 건 아닙니다. 네. 이미 게임, 영화 이런 데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K-팝에 이런 기술이 들어온 것도 어느 정도 예견된 일 아니었나요? 그렇죠. 사실 뭐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뭐 컴퓨터나 AI를 활용한 그런 음악 산업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 이 개념이 낯설지 않은데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갑자기 등장한 거는 아니고요. 네. 말씀 잘 해주셨지만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게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거는 음악계로서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인터넷 문화 혹은 게임 문화 혹은 이제 우리가 2D를 덕질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화 주인공을 좋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슬램덩크나 뭐 이런 만화책 같은 그렇죠. 것도 그 캐릭터에 우리가 빠지고 만화에 나오는 내용도 아닌데도 우리가 상상으로의 스토리를 만들고 하는 그럴 수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는 문화가 K-팝이라는 문화와 이게 만난 결과가 아닌가. 단순히 음악 산업만은 아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게임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는 캐릭터에 열광하는 문화하고 음악이라는 것이. 특히 K-팝하고 결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이돌이 워낙에 핫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돌이라고 하는 어떤 포맷과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캐릭터를 사랑하는 문화가 네. 만나고 그게 또 지금 SNS 문화와 만나서 소통의 방식으로까지 나아가는. 이해가 되네요. 역시 우리 김영대 평론가님 정말 설명 잘하셔.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이해가 확실히 되기 시작했어요. 자, 플레이브는 AI 기술은 아니지만 음악계에선 지금 인공지능 기술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건 AI 커버곡일 텐데 AI가 작곡에 도움 주기도 하고 또 외국어로 가사 부를 때 발음도 뭐 교정해 주잖아요. 네. 이런 변화들을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일단은 우리가 가장 첫인상으로는 너무 신기하죠. 몇 년 전에 이미 그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미 돌아가신 가수들, 뭐 김광석 씨라든지, 뭐 신해철 씨라든지, 김현식 씨의 목소리를 되살려서 이들로 하여금 살아생전의 노래를 부르게 해서 거기에 온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AI를 활용하면은 그 사람이 실제 부르지 않은 노래들을 부른 것 같은 효과를 정말 정확하게 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제 원곡의 작곡가 가수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자기 후배 가수인데 그 커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내 허락 없이 리메이크를 했지? 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잘 보니까 그게 그 본인이 아니라
팬들이 만든 AI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일단은 혼란스럽죠. 예, 그리고 아직은 정확히 어떤 이런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일단 그리고 또 창작이나 실제 실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게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AI가 만든 뭐 작곡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창작물, 심지어는 커버를 이걸 진짜 커버라고 봐야 될 거냐, 어떤 거냐라는 점이 아직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보면 100% 인간에게 의존했던 이제 K-팝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이렇게 새로운 기술 AI로 그렇습니다. 표방된 새로운 네. 기술 들어온다는 게 우리가 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같아요. 당연하죠. 미지의 영역인데 원래 네. 기술의 속도라는 게 인간의 고민이나 철학적인 그 정리 개념의 속도보다는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벌어진 상황을 뒤늦게 이제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서 또 정리를 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동안은 어떤 일부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어떤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것들이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소위 말해 민주화된다. 더 보편화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에서 따라오는 개념적인 문제, 뭐 윤리 도덕적인 문제까지 약간 우려될 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그리고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런 일련의 변화들에 대해서 아직은 좀 낯선 분들에게 우리 김영대 평론가님이 이런 마음으로 즐겨라 한 말씀 해주시면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별다르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즐겨봐라. 별다르지 않다? 네. 별다른데요? 이렇게 다 듣고 나면 되게 별다르지만 네. 막상 그걸 즐기다 보면 또 하나의 그냥 좋은 아이돌 그룹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별다른 면은 마음 한 염두에 두더라도 네. 다른 아이돌 그룹처럼 마음 편하게 즐겨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대 음악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본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가 지난 8월 20일에 발매한 신곡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하네요. 펌프 업 더 볼륨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